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공기업 경제학 전공 실전 온라인 스터디 마지막 5일째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제무역과 국제금융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걸 이제 국제경제학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죠. 자, 국제무역은요 바로 뭐냐면 국가 간의 교역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 간의 교역, 이게 이제 관심사가 돼요. 어떤 나라는 수출을 하고 어떤 나라는 수입을 하게 되는데 왜 수출하고 왜 수입하는가? 그래서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인가? 교역을 통한 상호 이득에 대해서 윈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반면에 국제금융론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외환이라는 달러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환율과 관련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변동환율 제도랑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이 어떻게 효과를 보게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걸 이제 퉁 해가지고 국제경제학에서 얘기하는데 그냥 뭐 어떤 분들은 경제학을 미시, 거시, 국제경제 이렇게 나누는데 잘못된 분류법이에요. 그냥 미시와 거시라고 보시면 돼. 그 거시 안에 국제경제가 있고요. 특히 이 국제무역은요 국가 간의 교역이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니까 요거는 좀 미시 파트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거시 파트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셨죠? 자, 우선 첫 번째 국제무역, 국가 간의 교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해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이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절대우위는 아담 스미스가 요걸 얘기했고요. 비교우위는 데이빗 리카르도라는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사람 이름 외워야 됩니까? 필요 없어요. 근데 왜 말씀하십니까? 하는 이유는 뭐 사람 이름을 좀 알게 되면은 뭔가 경제학에 좀 더 재미가 더해져요. 좀 왠지 자기가 아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네,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자, 절대우위는요,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다는 표현이야. 그게 뭐냐면,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상품 한 단위당 생산비라 했는데, 노동량으로 표현했어. 그러니까 노동자 수라고 봐도 되고요, 노동 시간이라 봐도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쌀 하나 생산하는데 10단위, 그러니까 10명의 노동자가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10시간을 투입한다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은 8단위, 8명의 노동자가 투입된다거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8시간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과 미국 중에서 어느 게 절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가라고 하면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어요. 노동자를 많이 투입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자,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20명이 달라붙어야 밀을 하나 만드는데 미국은 혼자서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쌀과 밀 모두 미국이 쌀과 밀 모두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어떤 교육을 하지 말고 다 미국만 잘하니까 미국 네가 다 해먹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아니, 생각해봐요.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경작도 되게 잘하는 거 아세요? 축구도 잘하고 경작도 잘해. 저보다 축구는 당연히 월등히 잘하고 경작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손흥민이 너무 뛰어나니까. 근데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비교의 원리라고 합니다. 손흥민이요, 생각해봐. 축구를 하게 되면은 경제학 강의하고 공부하는 걸 포기해야 되고요. 만약에 경제학을 공부하면 축구를 포기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기회비용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손흥민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거를 포기할 때 훨씬 더 마음이 아플까요? 어떤 걸 포기할 때? 축구를 하게 되면 경작을 포기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경작을 하게 되면 축구를 포기해? 마음이 아주 아플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마음이 아프니 그걸 찾아서요. 더 손오공 같이 분신술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작을 포기하고 축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경작이 자리가 비잖아. 제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알았어.
미국이 다 모두 절대 우위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비교우위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기회비용이 좀 싼 경우, 낮은 경우 이걸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기회비용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회비용으로 바꾸는 방법 그걸 보셔야 되는데 자세한 얘기는 우리 기본 강의 때랑 또 문제 풀일 때 좀 더 자세하게 할 거고요.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봐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품 단위당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건데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동이 돼 있으면 파고드세요 전략을 쓰세요. 자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고민하는 거야. 쌀을 생산할까 밀을 생산할까 하는데 쌀의 기회비용을 밀로 표현한다 그러면 20이 밑으로 파고들면 돼요. 이렇게 20분의 10. 그러니까 밑에는 0을 빼서 2분의 1이라고 표현했고요. 한국에 대한 밀의 기회비용을 쌀로 표현한다. 그럼 쌀 10단위가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그럼 10분의 20 해서 2단위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 미국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쌀의 기회비용을 여기 나와 있는 밀로 표현한다 라고 하면은요. 밀이 밑으로 가요. 그래서 1이 밑으로 가고요. 이것도 기회비용으로 나타내면 8이 밑으로 가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회비용으로 바꿨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요? 기회비용이 좀 더 낮은 거에 비교우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요. 쌀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훨씬 더 낮게 생산할 수 있고요. 밀은요. 미국이 더 낮은 가격, 낮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회비용이 낮은 그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은 쌀에 비교우위가 있고 미국은 밀에 비교우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파고드세요 전략을 쓰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나중에 또 자주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런 거야. 잘 보세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A와 B 국가가 있고 TV와 의복을 생산하고 있는데 두 상품 생산에는 다음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노동 시간이 투입돼요. 여기는 숫자가 L입니다. 이게 Q가 되면 이제 다시 푸는 방법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 이렇게 L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자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파고드세요 전략을 쓴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가르쳐야 돼. A국이 TV를 생산할지 의복을 생산할지 그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TV에 대한 기회비용을 의복으로 표현하면 이거를요 4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야. 4분의 10 이렇게 되고요. 의복의 기회비용을 TV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10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파고드세요 전략이야. 10분의 4 이해 가시죠? 자 B국 봅시다. TV에 대한 여기 나와 있는 기회비용을 의복으로 나타내면 이게 5가 밑으로 파고들고요. 5분의 20. 이게 밑으로 들어갑니다. 20분의 5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회비용이 어떤 게 더 쌉니까? 라고 하면은요. A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떻게 돼요? 10분의 4니까 이게 훨씬 더 여기 싼 거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TV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떻게 돼요? 4분의 10하고 5분의 20 두 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얘가 훨씬 더 싸게 되는 것이고 여기 10분의 4도 싸지만 20분의 5가 더 싸요. 그러니까 B국이 훨씬 더 싸게 돼서 기회비용으로 나타내면 A국은 디지털 TV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의복에 비교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보시면 A국가에서 디지털 TV 한 단위 생산에 자 A국가에서 디지털 TV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이거예요. 4분의 10을 2.5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A국가는 디지털 TV와 의복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갖고 있다. 이거는 기회비용으로 바꾸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TV 보면 숫자가 작잖아. B국보다 20이고 10이잖아. 10이 작으니까 디지털 TV에 절대 우위가 있고요. 의복도 5시간 들어가는 건데 4시간 들어가니까 A국이 의복과 TV에 모두 절대 우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교우위로 나타내게 되면 A국은 TV에 더 비교우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난이도가 그래도 있는 걸로 많이 문제 풀 때 힘들어 하세요. 근데 여기까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 간의 무역을 하게 되면
뭔가 이득과 손실을 보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역 후의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국제 시장에 이제 여기가 이제 국내 시장의 가격인데 원래는 이게 이제 국제 세계 시장의 가격이 무역 후의 세계 시장의 가격이 이게 같아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걸 좀 올려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돼 있는 건데요. 이건 이제 지금 좀 약간 평행을 이렇게 수평을 맞춰서 그리려고 그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요 나라를 볼게요. 이게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월드 가격입니다. 도메스틱 가격이에요. 자, 이 나라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 있는 그런 나라는 자국이 생산하는 도메스틱 가격보다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거야. 자, 이거 바나나라고 해볼게요. 바나나예요. 바나나. 빨간 색깔 바나나라 합시다. 자, 이 바나나를 생산하는데 만약에 필리핀이나 동남아 같은 데에서는 훨씬 더 기후 조건이 좋아서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싸게 생산할 수가 있다고 할게요. 이거 우리 경제학에서 뭐예요? 메이크예요? 바이예요? 백종원 선생님은 요리를 할 때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저보다 싸고 맛있게 만들 수 있어. 그 이거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한다? 메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메이크. 메이크가 뭐냐면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요.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산을 많이 해서. 수출 국가가 되는 거지. 이 나라는 뭐냐면 개방을 했더니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국제시장 가격이 훨씬 더 싸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 이 내려가는 가격에서는요. 국내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줄이게 되고요. 이해 가시죠?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이 싸지니까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개 차이 거리가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는 수입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국제시장의 가격에서는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공급이 이렇게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만큼을 수출하게 되고요. 여기의 크기가 여기 크기랑 두 개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수출 국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수출을 통한 이득과 손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두 다 이득은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으로 국내 가격이 비싸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나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럼 소비자는요, 원래 여기가 있으니까 소비자 잉여는 원래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여기 생산자들이 생산을 많이 한 다음에 그 물건을 해외로 일부 수출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소비자가 높은 가격의 물건을 구입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역 전에는 A 플러스 B가 소비자 잉여고요. C가 생산자 잉여였었는데 근데 무역 후에는 국제시장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잉여는 A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B만큼이 줄어들게 되고요. 생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 잉여는 원래 이만큼이었어요.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라가서 생산을 많이 하니까 생산자 잉여는 B, C, D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소비자는 마이너스로 슬퍼요. 생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뻐요. 근데 생산자의 기쁨이 소비자의 슬픔보다 커서 전체적인 잉여가 D만큼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야. 수입국가도 마찬가지야. 원래 교역 전에는 이 나라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교역 후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만큼이 이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값싸게 저렴한 물건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잉여가 훨씬 더 커지게 돼서 이게 바로 무역의 이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역의 이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비자는 플러스 이득이 되고 생산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면적 생각하면서
그래프 보시면서 이렇게 말 문제도 보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A국은 세계 철강 시장에서 무역을 시작하였고요. 무역 이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철강 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 옳은 것은,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는 가격 수용자인데 세계 철강 가격은 무역 이전보다 이 세계 시장의 철강 가격이니까 월드 가격입니다. 무역 이전 A의 국내 가격보다 높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내 도메스틱 가격보다 얘가 높은 거야.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수입 국가가 됩니까? 수출 국가가 됩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앞에 가보시면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보세요. 국제시장의 가격이 여기에 있는데요. 국내 시장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높아. 그럼 이 나라는 수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국제시장의 가격보다 국내 시장 가격이 훨씬 더 낮아. 그럼 이 나라는 수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국제시장의 가격보다 이 나라가 생산하는 가격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이 나라는 더 싸게 생산을 해서요. 수출을 하게 되는 수출 국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수출을 하게 되면서 국제시장의 가격에 맞춰서 조정이 되니까 A국의 국내 철강 가격은 세계시장 가격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세계시장 가격에 맞춰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이 없을 때 나머지들 소비자 잉여라든가 생산자 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요걸 나타냅니다. 지금 수출 국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수출 국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여기서부터 생산량이 증가하고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가격이 비싸지니까 아 뭐야 나 안 사! 이렇게 해서 수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이렇게 감소하게 돼요. 국내 거래량은 줄어들어. 생산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많이 한 거야. 예를 들면 20개를 생산했는데 국내에는 5개밖에 판매를 못했어. 그럼 15개만큼 과잉 생산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수출이 돼서 해외에 판매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국의 국내 철강 거래량 감소해요. 그래서 초과 생산, 초과 공급이 되는데 그걸 갖고 해외에 수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격이 비싸집니다. 국제시장 가격으로 비싸지니까 소비자 잉여는 감소해요.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지만 두 개를 합쳐보는 총 잉여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슬프지만 생산자가 한방 웃음을 짓고 있어요. 근데 소비자의 슬픔보다 생산자의 이득이 더 크게 돼서 사회 전체적 잉여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정도인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박스로 여러 문제가 담겨 있는데요. 난이도가 좀 쉬운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나만 물어봐. 이렇게 됐을 때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1번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더 버무려서 많이 문제를 물어보지 않을까 합니다. 자, 국가 간의 교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비자와 생산자, 뭐 이득을 얻는 사람과 손해보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걸 합했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은 커지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왜? 네, 맞아요. 왜냐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정부에 압력을 넣건 여러 가지 정부의 여러 가지 보호무역의 어떤 타당성 때문에 일부 관세를 부과해요. 그래서 수입품에 세금을 때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을 때리면 당연히 수입이 이제 관세 부과하니까 무역 장벽을 쌓게 되는 거라서 수입 물량을 줄어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세계시장의 가격이 있는데 여기에 T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제시장의 가격이 올라가. 이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월드 가격인데요. 여기서는요. 월드 가격에다가 관세를 부과한 만큼 가격이 올라가요. 이게 수평이다라는 것은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가격 수용자가 여기 전제로 깔려 있다라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국제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세 부과 전과 관세 부과 후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생산자들은 이게 수입 국가입니다. 생산량을 늘려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니까 소비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수입 물량이 줄어들어. 앞에서는 이만큼이
수입 물량이 되는데 지금은 요만큼이 수입 물량이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러면 생산자 잉여는 증가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만큼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요. 소비자 잉여는 감소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C, D, E, F만큼 감소해요. 왜냐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소비자 잉여가 원래 이만큼 있다가 원래는 이만큼 있다가 요 빨간 색깔 삼각형만큼으로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2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관세 수입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관세 수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수입이 생겨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관계를 살펴보니까 앞불사 이 관세도요 세금이잖아.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D만큼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F만큼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게 바로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사회적 후생 총 잉여 보면 D와 F가 후생 손실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E는 정부의 관세 수입, 여기 삼각형 날개 부분은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관세를 부과했을 때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그랬을 때 이득의 크기와 손해의 크기를 합쳤을 때 전체적으로 그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앞에서는 지금 소국을 얘기했는데 대국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건 좀 어려워요. 나중에 다시 할 건데 대국의 경우에는 국제시장의 가격이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져서 관세 수입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와 각각의 전체 총 잉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문제를 푸셔야 돼요. 여기 넘버링 아시겠지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번호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 발생하는 무역의 이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거를 살펴봤고요. 그게 이제 끝나면 이제 국제금융 이렇게 합니다. 외환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것까지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국제수지표의 구성 요거를 좀 먼저 보셔야 됩니다. 경상수지는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 이전소득 수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상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출 수입이 해당하는 것이고 서비스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본원소득은 이제 급료라든가 임금이라든가 투자소득 이런 것들이고요. 이전소득은요 이건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뭐 약간 뭐 기부금이라든가 보조금 같은 게 거기에 해당해요. 그리고 자본수지 금융계, 자본금융계정 이렇게 묶어서 하기도 해요. 그리고 밑에 오차민 누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정 항목에 이게 들어가는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국제수지표 중에서 경상수지에 포함되는 거래가 아닌 것은 하면은 이 표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경상수지니까 특히 이쪽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의 구입 이런 것들은요. 이쪽에 보시면은요. 밑에 속해요. 자본금융계정 이쪽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나머지들은 수출, 수입, 이전 지출 관련된 서비스 이런 것들이 거기 경상수지에 포함된다라는 이 계정 항목만 잘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게 끝나면은요.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환율에 대한 환율 제도에 대한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픽스드 고정 환율 제도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율을 단일 특정 동일 어떤 단일 통화라든가 복수 통화에 대해서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거나 태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링크 달아가지고 일정한 비율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고정환율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환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의 변화로 인한 그 충격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자, 국제수지가 흑자나 적자나가 발생했을 때 이게 사실은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있는데요. 여기 외환시장이 있어요. 이게 환율은 원화와 달러의 비율을 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을 주게 되면 1달러를 우리가 구입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달러가 야 한국은 못 믿겠어 해가지고 달러가 유출돼서 나간다고 할게요.
유출돼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게 국제 수지가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0보다 작아서 적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적자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달러가 밖으로 나가니까 달러의 양이 점차 희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 달러가 희소해지면요. 외환의 가치, 달러의 가치를 환율이라고 보시면 돼. 달러의 가치예요. 자,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1달러를 구입할 때 1원짜리 1000개를 주면 교환할 수 있었는데 1원짜리를 1500개를 줘야지 이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요. 이게 바로 달러가 상승했다.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 환율이 상승했다. 이 뜻이야. 여기 보세요. 달러가 밖으로 나가니까 달러의 양이 줄어들어서 달러의 가격인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한다니까요. 여러분, 고정환율 제도는 어떻게 된다? 환율이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 고정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달러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기 위해선 그쵸? 여기 중앙은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공급해야 돼. 달러를 외환시장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거를요. 우리가 외환 보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 이게 외환 부족액만큼 외환을 계속 공급해요. 근데 이 달러가 우리나라가 중앙은행이 많이 갖고 있으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1996년 IMF가 발생한 것도 뭐냐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아이고 다 바닥이 났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완전 고정은 아니지만 고정 환율 제도로 환율을 어느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다가 자꾸 외환이 이제 부족해서 보유고가 바닥이 나게 되면 아이고 포기해가지고 이제 배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IMF 달러 좀 빌려줘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외환 위기가 발생하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가절하 아니면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거 이렇게 해서 평가절하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아셨죠? 여기서 고정환율 제도는 그래서 중앙은행이 달러를 공급하거나 원화를 흡수합니다. 흡수.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흡수를 통해서 환율을 안정화시키려는 정책을 사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화량을 우리가 막 늘렸다 줄였다 하게 되니까 자주적인 우리가 독자적인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원래 통화정책이 뭐야? 통화금융정책이 국내 시장이 호황이냐 불황이냐 그걸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사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환율 제도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플렉서블 해가지고 변화하게 됨으로써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킴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환율이 즉각적인 조정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국제 수지는 항상 균형이 된다. 어떤 안정화시키는 버퍼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환율의 어떤 변동 위험으로부터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변동환율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알았어. 환율에는 고정환율 제도랑 변동환율 제도가 있는데 그것 좀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보셔야 될 게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데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PPP 해가지고요. Purchasing Power Parity 이렇게 약자로 쓰게 됩니다. 환율은요. 화폐의 구매력인 물가 수준의 어떤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빅맥 지수를 얘기를 많이 드는데요. 여기 빅맥 햄버거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게 3달러에 거래가 된다. 이 3달러가 있으면 빅맥을 하나 살 수 있다고 할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3,000원이 있어야지 빅맥을 하나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자, 빅맥이 링크 역할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3,000원은 3달러랑 가치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달러는 어떻게 된다? 예, 맞아요. 1,000원과 가치가 똑같다라는 이게 바로 우리는 구매력 평가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환율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상품은 미국의 상품은 요거를 환율로 이렇게 변환시켜 주는 거랑 값이 똑같다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가의 변화율로 표현해서 이렇게 변화율로 바꿔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환율의 변화율은 여기 나와 있는 우리나라 국내 물가 상승률에서 해외 물가 상승률을 뺀 그 차이만큼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력 평가설 말고 또 이자율 평가설이 있는데 우선 구매력 평가설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좀 나중에 문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면 실질 환율이 뭐 1이 된다. 근데 무역 장벽이 높게 되면 이 구매력이라는 것은 경상수지와 관련한 그리고 장기의 수출과 수입과 관련한 환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역제를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비교역제가 존재하게 되면 구매력 평가설의 설명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 장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게 되면 구매력 평가설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보는 게 이자율 평가설입니다. 인터레스트 레이트 페널티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내가 1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국내에 투자하는 거랑 국내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1원이라는 돈을 가지고요. 내가 해외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투자를 합니다. 해외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국내 투자랑 해외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이 똑같아야겠죠. 만약에 국내 수익률이 높으면 국내에 투자할 것이고 해외 수익률이 높으면 해외에 투자할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 수익률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내 이자율은 아니면 이걸 명목 이자율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국내 이자율은 해외 이자율에다가 더하기 T기의 환율입니다. 그리고 T 플러스 1기의 기대 예상 환율에서 T기의 환율을 뺀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여기 이자율이 있죠. 이 이자율과 여기 환율이 있죠. 요거 두 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자율과 여기 환율이 있죠. 요거. 왜냐면 얘와 얘는 지워지니까 분모에만 초점 맞추시면 돼요. 얘는 두 개가 마이너스 관계에 있게 되는데 이런 마이너스 관계 이걸 나타내는 게 IRP 이자율 평가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화형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기 환율에 대한 예상, 기대가 변하면 얘가 변했다 할게요. 얘가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겠죠? 오케이.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율 평가설 이거는 자본시장에서 일물 일가의 법칙을 우리가 상정하는 겁니다. 요게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이거야. ISLM 모형을요. 개방경제 하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다가 BP라는 국제수지 균형이라는 걸 하나 더 끌고 와요. 그래서 요거는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예요. 그래서 요거 BP가 정확하게 균형이 되는 그런 상태를 국제수지가 균형이 되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환율이 변화할 때요. 우리가 IS 곡선식 이해되세요? 맞아요. 환율이 변화할 때 IS 곡선식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Y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있고요. 여기다 순수출이 들어가. 그래서 여기 환율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율이 변화하게 되면요. 순수출이 변해서 IS 곡선이 움직여요. 이게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 IS 곡선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 죄송해요. BP예요. BP 곡선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BP도 이제 보통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BP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얘는 경상수지랑 우리가 자본수지로 얘기를 합니다. 수출해서 수입을 뺀 여기 이제 환율이 영향을 미치고 임포트라고 할게요. 환율이 영향을 미쳐요. 이게 이제 경상수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좀 어려운가요? 네, 살짝 봐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구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자본수지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 이자율의 차이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환율이 변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출과 수입에 해당하는 순수출도 영향을 미치고 요게 순수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P도 영향을 미쳐요. 근데 우리는 먼델 플레밍 모델에서는요. BP가 자본이 완전히 자유로운 BP가 수평인 경우를 상정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수평인 경우를 상정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것도 BP도 변하는 건데 그냥 특별히 IS만 변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외자가 이제 외와 달러가 되기 때문에 국제 수지가 개선되면서 BP가 이동하는 거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환율이 상승과 하락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M은 고정되어 있고요. LM은 환율이 변하지 않는 고정 환율 제도에서 그때 통화량이 증가 감소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IS와 BP가 이동하는 거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유로운 변동환율 제도를 가정할 때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중에서 어떤 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 암기하시면 돼. 고재, 변, 금 이렇게요. 아니 변통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뭐냐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금융정책이 효과적이다. 이것만 아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변동환율 제도야. 변동환율 제도는 금융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했죠. 통화정책이 효과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효과가 크다.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주관식인 경우에는 왜? 해가지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을 쫙 해주셔야 되는데 객관식에서는요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재 변통, 고재 변금 이렇게 암기해가지고요 그냥 답만 띡 찾아내시면 충분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국제경제학 파트를 설명드렸습니다. 국제경제는 국제무역과 국제금융론으로 나눠지고요. 국제무역론에서는 비교우위 원리라든가 관세 부과했을 때 효과 그걸 중심으로 봐주시고 국제금융에서는요 고정환율 제도랑 변동환율 제도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원리를 보시고 더 나가서 ISLM BP 해서 먼델 플레밍 모델이라 해가지고 개방경제하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어떤 게 효과가 더 큰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5차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학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러한 토픽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시게 되면은 아마 경제학 관련한 아니면 통합전공이든 아니면 전공 필기시험이든 충분히 다 극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맛보기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 그 다양한 문제를 계속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점수 통해서 합격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